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입니다. 1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추방당해 한국으로 돌아온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그녀를 평생 무시하고 괴롭혔던 시누이가 8년 뒤 무릎을 꿇고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복수의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정말 통쾌하면서도 뭉클한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현재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이분의 인생은 정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파란만장합니다. 1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2번의 파양을 당했다고 해요.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 속에서 자라났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다음입니다. 미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양부모의 무지로 인해 시민권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본인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죠. 어느 날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술 취한 손님과 시비가 붙었어요. 경찰이 출동했고 형식상 신원조회를 했는데 넌 불법 체류자야. 경찰의 이 한마디에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대요. 1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자신이 불법 체류자라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입학한 자신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경찰은 단호하게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그 순간부터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에게 있어서 그녀는 남의 나라에 무단으로 들어와 돈까지 벌고 있는 범법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수감된 후에야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한국 입양아들이 많다는 사실을요. 2000년도 이후에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지만 그 전에 입양된 아이들은 아동시민권법 소급 적용이 안 돼서 추방당하는 사례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뒤 그녀 역시 강제 추방되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자신을 버린 나라로 다시 보내진 거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 중학교 때 한국인 친구가 있어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워뒀다는 거였어요. 그 친구는 한인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 가족은 그녀에게 정말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양부모에게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그녀를 불러다 밥을 먹이고 한국어와 역사, 문화를 가르쳐 주었죠. 목사님, 사모님이 만들어주신 김치볶음밥, 떡볶이, 된장찌개. 그녀는 그 음식들을 먹으며 뼈와 살을 키워나갔습니다. 양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했을 때도 그녀를 찾아 나선 건 양부모가 아닌 목사님 가족이었어요. 그녀에게 꿈을 심어주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분들도 바로 그분들이었죠. 하지만 뜻하지 않은 추방으로 생이별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스스로를 지탱하던 지지대가 무너진 것처럼 그녀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친부모님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홀트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분들처럼 꽁꽁 숨어서 머리카락 한 올조차 찾을 수 없었죠. 한국에서 검은 머리 미국인인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외모는 한국인이지만 말과 행동은 미국인인 그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그나마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영어로 밥벌이를 하려고 영어 학원을 찾아갔지만 하나같이 백인 강사를 원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게다가 대학 졸업장이 없던 그녀로서는 회사 취직도 할 수 없었어요. 한국말을 하기는 하지만 한국인들이 듣기엔 상당히 어눌한 발음도 직장을 구하는데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러다 하루는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메일을 받게 되었어요.
목사님 사촌이 이태원에서 카페를 하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라고요. 파트타임이지만 집세 정도는 벌 수 있을 거라더군요. 그렇게 이태원에 발을 들인 그녀는 카페와 레스토랑, 펍 등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레스토랑의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레스토랑의 사장이 바로 지금의 그녀의 남편입니다. 그녀는 아직도 처음 남편을 만났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해요.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아직 한글 쓰는 게 서툴렀던 그녀는 자기소개서 대신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살 무렵 미국으로 입양되어 양부모의 학대 끝에 2번의 파양을 당한 일, 목사님 아들 친구 덕분에 뒤늦게 정체성을 찾게 된 것, 그리고 뜻하지 않게 미국에서 추방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일들까지 마치 영화 줄거리 소개하듯 쭉 얘기했죠. 그 얘기를 다 들은 남편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기도 자기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미안하다고요. 그 말에 그녀의 가슴 쪽에서 뭔가 꿈틀하더니 순식간에 감정이 복받쳐 올라 그대로 눈물이 터져버렸대요.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과 직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쳐다봤지만 멈추려고 해도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된 그녀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고 나왔어요. 아, 취직은 물 건너갔다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게에서 한 식구로 지내보자고요. 세상이 자신을 밀어내는 것만 같던 시기에 남편의 따뜻한 한마디는 그녀가 한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어엿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갖게 되었죠. 오너 셰프인 남편은 음식 솜씨도 좋았지만 성격은 특히 더 좋았어요. 각종 직업군의 친구들이 하루가 멀다고 가게에 찾아왔고 남편은 그 친구들을 그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1년쯤 지나자 남편 친구들은 다 그녀의 친구가 되었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녀가 입사하고 얼마 안 된 시점부터 남편이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남편 친구들은 우리 둘 사이를 연결해 주려고 일부러 그녀와도 가깝게 지냈다고 하더군요. 오너와 직원에서 연인 사이가 된 두 사람은 3년 가까이 사귀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그녀에게 서프라이즈 청혼을 했고 이듬해 5월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그녀는 초조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당당해지려고 해도 어깨가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 시부모님과 시동생 내외까지 와 있었어요. 장남인 남편보다 2살 어린 시동생은 먼저 결혼을 해서 유치원생 딸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5살 많은 동서는 그녀를 보는 눈초리가 곱지 않았어요. 부잣집 외동딸로 자란 동서는 처음부터 그녀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결혼 얘기가 나올 무렵 시동생과 함께 가게에 찾아와서는 일부러 그녀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버님도 그렇지. 수준 떨어지게 하필 가게 직원이랑 결혼을 한대. 저 여자 대학은 나왔대? 뭐 나오나 만하겠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면 이런 데서 서빙이나 하고 있겠어? 아, 격 떨어지게 저런 걸 형님으로 모셔야 되다니 내 인생이 불쌍하다. 시동생의 만류에도 동서는 끝까지 그녀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상견례 날에도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 앉아서 어떻게든 그녀를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대학 나오긴 했어요? 아니요, 대학은 못 나왔습니다. 그럼 고졸이네.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말 못하는 거 보니까
고등학교도 안 좋은데 나왔나 보네. 실업계 나온 거예요? 시부모님께는 미리 그녀가 입양아 출신이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시동생과 동서한테는 비밀로 하기로 했거든요. 동서는 남의 사정을 헤아려 줄 정도로 아량 넓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대의 약점을 잡으면 그걸 이용해 먹으려 드는 사람이었죠. 그녀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자 동서는 그녀가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그 오해 때문에 동서는 그녀를 엄청나게 무시했어요. 형님은 모르겠지만 일하거든. 내가 하는 말 이해는 해요? 말끝마다 면박을 주었고 그녀 앞에서 자기 남편한테 영어로 그녀의 흉을 봤습니다. 그녀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툭하면 그런 짓을 했어요. 처음엔 따질까 하다가 모른 척 해줬더니 진짜 그녀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계속 그런 짓을 반복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딸인 조카한테까지 영어로 그녀의 험담을 하더라고요. 괜찮아. 큰엄마는 영어 못 알아들어. 큰엄마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서 엄청 멍청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도 큰엄마 있을 때는 엄마랑 영어로 말하자. 큰엄마가 무슨 말하는지 궁금하게. 참 못됐죠? 나이 먹은 어른이 아이한테 나쁜 것만 가르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런 인간한테는 잘못된 걸 고쳐줄 필요가 없다고요. 앞으로도 쭉 저러고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욕이나 실컷 먹으라고요. 한편으로는 동서가 자기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서 은근히 재미있기도 했대요. 그런데 그러다 일이 터졌습니다. 하루는 조카가 태블릿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특정 발음을 잘못 발음하고 있더라고요. 맞은편에 동서도 없겠다. 그녀가 가서 살짝 발음 교정을 해주었죠. 그랬더니 조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큰엄마 영어 할 줄 알아? 응. 그런데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조카는 비밀이라는 말에 들떠서는 새끼손가락까지 걸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그걸 본 거예요. 형님, 지금 애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못 나온 주제에 영어 공부하는데 왜 방해하냐고요. 이건 완전 미친 또라이 아니야? 조카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자 동서는 소매까지 걷어붙이고는 그녀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형님 해주니까 뭐라도 된 걸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제발 분수 좀 지켜. 까불지 말고. 동서, 난 그냥 은비가 단어 발음을 잘못하길래 고쳐준 것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이게 진짜 웃기네. 야, 너 깎게 뭔데 내 딸 공부하는데 옆에서 훈계질이야? 내가 알면 영어를 뭘 안다고. 겁만. 할게 발음을 고쳐줘. 너 토익 몇 점이야? 토익이 뭔지 알긴 하니? 동서는 계속해서 악을 썼습니다. 아주버님이 사람이 착해서 너 같은 여자한테 속아 결혼까지 했나 몰라도 난 너 형님으로 인정 안 해. 막말로 내가 어디서 모아먹고 굴러먹던 앤지 알게 뭐야? 부모도 없다며. 그런 주제에 어디서 대먹지 않게 꼴값이냐고. 운 좋게 남자 잘 만나서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닥치고 조용히 살란 말이야. 주제 파악 좀 하라고. 그때였습니다. 시동생과 함께 서재에서 나온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재수 씨가 뭔데 이 사람한테 그런 막말을 하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이 꼴에 우리 은비 영어 발음 가지고 트집을 잡지 뭐예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주제에. 누가 그래요? 저 사람이 고등학교도 안 나왔다고? 비록 졸업장이 지금 손에 없지만 미국에서 명문대 입학까지 한 사람입니다. 영어 실력은 원어민 수준인 사람이라고요. 그 말에 동서는 두 눈이 커져서는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졸렬한 영어 실력으로 그녀의 욕을 했던 게 떠올라 그런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더라고요. 동서 싫은가? 그동안 다 알아들었어. 동서가 서방님이랑 은비한테 영어로 내 흉보는 거 말이야. 진작 얘기할까 했는데 나도 심술이 나서 말 안 하고 있었어. 시동생도 얼굴이 벌겋게 변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네요. 앞으론 이런 일 없게 할게요. 그제야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아챈 남편은 얼굴이 무섭게 변했어요. 너도 그렇고 재수 씨도 그렇고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사람한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건 칼이나 총이 아니야. 사람의 말이지. 아버지가 왜 너희 부부한테 내 아내의 과거를 비밀로 하라고 했는지 이제야 정확히 알겠다. 둘 다 인간이 덜 된 걸 아버지는 아셨던 거지. 길말할 필요 없고 앞으로는 따로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하자. 부모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다면 더는 너희 부부 얼굴 보고 살기 싫다.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시동생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거운 얼굴로 정막만 응시한 채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녀는 미안했습니다. 자신이 괜한 짓을 해서 형제간의 사이를 멀어지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공부해 볼 생각 없어? 원한다면 내가 대학 보내줄게. 자기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난 당신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는 거 싫어. 당신은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남들이 당신을 몰라주면 당신 스스로 당신 가치를 보여주는 방법도 있잖아. 내가 옆에서 힘이 돼줄게. 입안에서도 남편은 그녀를 울렸어요. 그녀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서 이런 남자를 만났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그녀 인생에 있어 최고의 은인이자 버팀목이었거든요. 그녀도 기회가 된다면 마케팅 공부를 끝마치고 싶었던 터라 다시 준비해서 모 대학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돈 걱정하지 말고 다니라고 했지만 등록금이 어디 한두 푼이어야죠. 그래서 영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하루는 학생 중 하나가 주말인데도 전화로 발음 교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전화 통화상으로는 입모양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정확한 발음을 짚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이프로 영상 통화를 해서 입모양을 보여주면서 발음 교정을 해주었죠. 그걸 본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어릴 땐 전화 영어라고 있었는데 아침에 선생님이 전화해서 문장 연습을 시켜주곤 했었어. 그때도 이렇게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발음 교정이 잘 됐었을 텐데 아쉽네. 요즘엔 스마트폰이 있어서 영상 통화하면서 공부하기 좋겠어. 남편의 그 말에 아이디어를 얻은 그녀는 동영상 전화 수업을 바탕으로 영어 교육 사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교수님들께 조언을 받은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영어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듯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사업 경험도 하나 없는 그녀한테 선뜻 자금을 대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물론 남편한테 도움을 청하면 힘닿는 데까지 도와줬겠지만 그녀의 사업만큼은 자기 힘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한국에도 미국의 고펀드 같은 펀딩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펀딩 공모를 통해 자금을 모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부족한 액수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영어 교육 사업은 차츰차츰 수요가 늘어나서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꽤 튼튼한 사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어요. 그녀한테 있어서는 수입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보다 자신을 버린 두 나라의 언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해 성공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녀는 그와는 부수적으로 생각지 못한 복수까지 하게 됩니다. 오래전 그녀의 학벌을 들먹이며 괴롭혔던 동서가 그녀의 회사로 찾아와 자기 좀 살려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통사정을 하지 뭐예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지난 몇 년간 연락도 끊고 살아왔는데 동선의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잘 살던 친정이 망한 데다가 동서가 시동생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 주식까지 상장 폐지되자 그 돈을 막느라 카드로 돈까지 빌려 쓴 모양이었어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시동생이 이혼을 요구했고 동서는 할 수 없이 딸아이 미래를 생각해서 모든 빚을 혼자 떠안는 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더군요. 문제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이었습니다. 평생 자기 손으로 용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는 동서는 이자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서 돈만 끌어다 메꾸곤 했는데 이제 더는 빌릴 돈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딸아이와 통화하던 중 그녀가 사업을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돈을 빌리러 찾아온 거였죠. 동서, 돈 빌려주면 갚을 수는 있어? 당연하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님 돈 꼭 갚을게요. 담보가 필요하면 땅을 맡길게요. 이거 당장은 팔기 힘든 땅이지만 앞으로 몇 년 뒤면 분명히 10배 이상 오를 땅이에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 땅은 꼭 지키라고 하신 당부하신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담보로 받고 딱 1억만 빌려주세요. 땅이야 팔면 가치가 있는 거고 그보다 동서가 말하는 무슨 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 건데?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부족하고 구체적인 계획 아니면 단 1원도 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말해. 동서한테 계획이 있어, 없어? 동서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한심하기도 했지만 불쌍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한때 동서한테 받은 수모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모든 걸 다 잃고 자신이 그토록 깔보던 사람한테까지 와서 무릎을 꿇는 걸 보니 더는 복수할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순순히 돈을 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람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아서 돈을 받으면 바로 얼굴색 바꿀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일단 개인 회생 신청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매달 나가야 할 이자는 대신 내줄 테니까 자기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복사와 비품 구비, 심부름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무 보조를 맡으라고요. 만약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바로 이자, 지급은 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시급에 비해 많이 지급된 이자는 땅의 지분으로 회수하겠다고요. 그동안 고시 빳빳이 들고 사람 무시하며 살아온 동서는 금방이라도 싫다고 소리치고 싶은 얼굴이었지만 세상 어디에도 자기한테 돈을 빌려줄 곳이 없다는 걸 알아서인지 입술을 꽉 깨물면서도 싫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마조마하면서요. 남편은 그냥 모른 척하고 내보내라고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자기 밑에 데리고 있는 게 진정한 복수다 싶어서 데리고 있을 생각이랍니다. 땅이 안 팔려서 돈 못 받으면 어쩌냐고요? 상관없어요. 따지고 보면 저도 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잖아요. 인생은 돌고 도는 거라고 제가 받은 도움 동서한테 갚는 셈 치죠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 버려졌던 그녀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 멋진 남편도 만나고 이렇게 사업으로 성공하게 된 것처럼 평생 안 변할 것 같던 동서도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리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고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영어도 모른다고,
온갖 모욕을 주던 시누이가 8년 뒤 무릎을 꿇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이자를 대신 내주는 대신 자기 밑에서 일하게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짜 복수냐고 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게 진짜 복수예요. 자신을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이 매일 자기 앞에서 고개 숙이고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진짜 품격 있는 복수가 아닐까요? 그녀는 말합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거라고. 제가 받은 도움 동서한테 갚는 셈 치죠 뭐. 자신도 목사님 가족한테, 남편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두 나라에서 버림받았던 여성이 두 나라의 언어로 성공을 이뤄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에게 복수가 아닌 기회를 준다는 것. 이게 진짜 멋진 인생 역전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동서에게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